자, 그러면 이제 취약국가론이란 무엇일까부터 한번 들어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취약국가론은 사실은 대한민국은 초창기에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냉전이 전개가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국제정치적인 상황에 크게 제약을 받은 나라라는 거예요. 자,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거는 국제정치적인 요인으로 설명을 하는 요인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리의 운명을 외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는 사대주의자로 몰리기 좋은 조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외교학 박사지만 저희 지도 교수님과 저의 그 고민 상황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걸 강조를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가지만 그러나 그 여전히 그 도식적인 것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네오 막시즘 같은 거를 이제 처음에 지도 교수님이 네오 막시스트로 가장 유명한 학자의 제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진보학자 중에 최장집, 뭐 임혁백 이런 분들하고 동문수학하신 사이인데,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 네오 막시스트의 그 거두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거에 동원되시면서 미국 프로젝트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오 베버리안을 하니까 최장집 선생님이나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변신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네오 베버리안으로 출발을 해서 국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자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국제정치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이런 것들의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출발을 해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그 서구 국가들은 어떻죠? 자생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적합한 정치 사회 구조가 자연스럽게 수반됩니다.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이나 시민사회가 성장을 해서 근대 국가 완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 계급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서 왕이나 이런 귀족 계층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무찌르고 자기네가 룰링 클래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결여했던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부르주아가 성립이 되려면 최소한 대졸 이상, 그 다음에 그 논 몇마지기 모론 기준이 있습니다. 브루스 커민스가 제시한. 그거에 되게 취약해요. 한 3, 4천만 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그 36년간의 일본 제국주의를 경험하고 이렇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미군 정기와 제일공화국의 현실은 국가 건설을 위한 모든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국제정치적 자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아까처럼 여러분들 조금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은 한국의 국가 건설에 적극적이었을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한국이 15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철수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미국은 47년 7월까지 미군 정식 이후부터 모든 자원이 부족하고 이제 미국이 적극적 국가 건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취약 국가가 처음부터 만들어졌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한은 어떻다? 안 그랬다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역사를 보시면은 소련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부동항을 확보하고 그러려고 신속하게 국가 건설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관료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유리한 입장이에요. 어떤 입장일까요? 고려인들 있잖아요. 고려인들이 그 국가 건설에 빨리 투입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한국 국가 건설의 전면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미국이 지원을 하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교육이나 신학하던 분들이 관료에서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의 경우에는 고려인들, 그러니까 소련계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북한 쪽에 신속하게 공산국가가 성립이 되니까 미국도 어떻게 되죠? 방침을 바꿉니다. 그래서 47년 말부터 48년 8월까지 한 1년 동안 빨리 국가를 건설해 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되고 이런 거 많이 겪으셨잖아요.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만든 것들은 꼭 탈이 나기 마련이죠. 그런 후유증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군정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최소한의 치안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이 부족해요. 저는 친일파를 절대로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면 제가 보통 얘기를 할 텐데
미국이 지원해준 근대 국가 건설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몇백만은 얼마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경찰이나 군대 수가 한 3, 40만 이상은 돼야 되고요. 군대도 한 150만 정도 돼야 되거든요. 200만 돼야 되거든요. 그 해방 직후에 미군 정기 상황에 우리 그만한 경찰이나 군대를 종사할 인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졸 이상에 해당하는 중졸 이상도 없었고요. 우리나라 열심히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죠? 이게 그 안보와 이런 치안은 사실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동유럽의 경우에도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마크 마조라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국립외교원 원장을 한 한동대 김준영 교수님이 번역한 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거에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여러분들 보면 프랑스는 정말 나치 부역자를 잘 청산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유럽 어떻게 했을까요? 동유럽도 나치 종사자들을 안보나 치안에는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청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상황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공산당을 어떻게 하죠? 야, 이거는 파쇼다, 반민족주의적이다 하면서 투쟁을 전개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처음부터 내란 좌우 투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개선됐을까요? 안 개선됐을까요?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물적 경제적 차원의 취약성은 이루어지면서 너무 급속하게 약간 졸속 건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나마 우리의 강점은 뭐였을까요? 다 부족한 상황에서 이념 자원은 풍부했어야 되고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게 민족주의라는 것이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족주의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죠.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운동권, 그 다음에 제야, 그런 사회권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떻게 된다? 국가 건설, 국가 통합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남 갈등이 굉장히 극심하죠. 그래서 저는 보통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다른 이런 것도 하는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남북 통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냐? 남남끼리도 잘 갈등이 봉합이 안 되는데 상이한 이념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할 거라고 굉장히 낭만적인 소리를 주장하실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통일에 관련된 그런 담론이라든지 학문 연구는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냈다가 떨어지고 그런 적이 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죠? 자, 바로 이러한 어떤 그런 국가 건설에 필요한 충분한 그런 경찰, 군대 이런 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반민특위를 막았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러면서 또 이런 가운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건설에 필요한 자금, 사실은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국은 미국이 지원하는 국가 건설 모델 표가 있거든요. 평균 예산 자원으로 해볼 때 한 24분의 1에서 25분의 1 갖고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할까요? 넉넉할까요? 부족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무원들은 소위 말하는 삥을 뜯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우익 청년 단체들은 어떻죠? 당연히 북한에서 쫓겨 내려왔으니까 울분으로 가득 차니까 공산당 때려잡으면 어떻게 되죠? 약간 이게 원래는 폭력은 국가가 독점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국가와 국민사회 분열이 심화된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사실은 수정주의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자, 사법체계나 헌법, 국회, 선거와 민주주의 등 근대국가의 핵심 요건들을 갖춰 나갔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대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독점하는 치안과 국방,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 조직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자세히 보시면 사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극자 공산주의만 제외하고 사실은 초대 내각에 다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 조봉암의 저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부정하지만 않으면 다 들어갔거든요. 초대 내각에. 이승만 대통령도 임정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신익희라든지 다 다양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다? 농지개혁.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국가 의무 교육 이것을 통해서 근대 국가의 조건을 갖춰 나가고 그러면서 어찌 극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역할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통 연희 경제학의 상과의 대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순탁이라고. 이분은 지금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좌파적인 사람인데 이 양반이 어떻게 재정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중에 제 처음에 초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사실 다 동참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 2대 때는 그냥 나라 잘 만드네. 한번 동참해 볼만 하네 해서 대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북한에서 한국전쟁을 일으켜서 이런 것들이 다들 모두 물거품이 됐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근대국가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이러한 자원들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사실은 이 조건을 개선시키면 이 조건이 손상되고 이 조건 만들어 놓으면 이 조건이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여전히 취약국가의 그 상태가 지속되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네,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 국가 건설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국가 안보, 경제, 민주주의 3대 요건을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보통 요새는 좀 나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게 뒤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새는 학설이 좀 바뀌었어요. 그 196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가 북한을 능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근데 우리는 그때 제일 중시하는 게 뭐죠?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니까 이제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과정이 됐고,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 유신 이후에는 어쨌든 군부 정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념 자원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훼손되었던 이 민족주의의 결함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운동권과 이제 우리 잘 만들었다, 우리 경제적으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집단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취약국가론이 그러면은 그 과대성장 국가랑 80년과 어떻게 다르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런 학설들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보통 이제 그 서구의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사실은 과대성장 국가론을 보통 얘기하는 사람이 함자 알라비인데, 이 함자 알라비 거를 수입을 해오신 분이 저한테는 학문상의 계보로는 큰아버지 격에 해당하는 이제 그 최장집 선생님이 보통 들어오셨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거 갖고는 안 맞는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왜 아까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심지어 최장집 선생님마저도 처음에는 그 본인의 스승이었던 아담 셰브르스키 걸 받아들여서 네오 막시즘에 일거한 국가로를 수입을 해왔다가 이제 그 아담 셰브르스키가 네오 베버리안을 이제 절충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책도 베버 같은 거 번역하시고 이런 걸로 바뀌셨거든요, 목소리가. 그러면 그 이론과 절충한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다 하나를 더 했는데, 사실은 이제 ODA 같은 거 할 때부터는 비서구 국가들의 그 국가 건설을 얘기할 때 프레자일 스테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번역을 하면은 보통 그 취약국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제3세계 국가들이라든지 이제 그 후발 그 국가들 얘기할 때 취약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버너빌리티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버너러블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수정주의자들이, 학자들이 제기하는 이념이 뭘 것 같으세요? 국가론에서 별게 없어요. 국가는 계급성을 지니고 있고, 사실은 국가는 개입은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계급, 특히 자본가 계급을 보호한다는 특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오막시스트 이론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 건설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자본가 계급에게 휘둘린 발전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떤 것 같으세요? 자, 이거를 보통 그 해외에서 한국학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사실은 오히려 국가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발전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가 자본가 계급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정치적인 평등성, 공정성의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순돌이네나 옆집 순돌이네나 나나 할아버지 때는 비슷하게 못 살았는데 갑자기 박정희 들어서고 이승만 들어가지고 잘 살게 된 거 아니냐. 저 나쁜 나라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국가가 가지는 강한 자율성을 네오 막시즘이라든지 네오 베버리안 학자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저희 지도교수님의 지도교수인 아담 셰브르스키가 사실은 전향하는 과정이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데, 사실은 이거는 브루스 커밍스도 코리아즈 플레이스 인 더 선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 그 책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한국과 삼성의 비약적인 발전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네오 막시스트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건 인정하기 싫잖아요, 사실은. 자본가 계급이 발전을 주도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한 국가가 자율성을 가지고 재벌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자신들의 그 이론에 안 맞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자,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새 오히려 제 논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분들의 그 얘기들이 사실은 저거랑 꼭 상충한다고 보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뿌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지도 교수님인 아담 스브르키의 흔적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다가 오히려 네오 베버리아라든지 긍정하는 게 긍정적인 모습을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을 해요. 이런 이론들이 오히려 자본주의를 더 발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본주의에 대해 극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점을 잘 알잖아요. 오히려 개보수 더 잘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주장하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대국가 발전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데서 희생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어쨌든 포용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해원 상생의 입장에서 네오 막시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면서 이제 서로 화해를 하지만 대한민국의 탄생과 발전 유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원 상생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네가 옳냐 뭐 이런 거 가지고요. 사실은 굉장히 뭐 다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어떤 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사건 기술 같은 거 있어서도 저는 어떨 때 보면은 다 부정하시는 그런 입장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다국 사료 교차 비용만 하면은 오히려 희생자가 더 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학술적으로 열심히 연구를 안 한 분들이 해방전후사 인식이라는 이상한 이렇게 선전 이론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일종의 종교화되고 교조화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념은 좀 깨져야 되지 않나. 아까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문정인 교수가 얘기할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주된 이념이 뭐냐고 물으면 자기는 자유주의와 구성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제가 한번 저희 쪽에서 유튜브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한테 했더니 무슨 니네가 자유주의냐고 비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구성주의는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구성주의는 그런 겁니다. 이제 이념으로 일단 하나의 현상을 규정을 하면요. 그걸로 현실이 재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사일이 뜨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팩트 그대로 얘기해서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미사일은 위협이 늦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뭐 어떤 매체에서 미상의 발사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핵 위험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안보 위협에 둔감해지겠죠. 그러면 이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식으로 현실이 계속 재구성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 보면 영화 같은 거 보신 거 아실 거예요.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영화. 우리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죠? 어떤 특정한 약을 주입을 시키면 그 약에 이거에서 이념에 빠져서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 현실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